2014년 77세 홍콩 부호 린지앤밍은 무엇인가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51살의 어린 무희 하워월과의 관계에 후속 전개가 있습니까? 현재 무슨 관계인가요? 린지앤밍은 이를 듣고 두 번이나 목이 메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버려진 순정남처럼 기자에게 울먹이며 말했는데 하워월은 이제 내 전화를 받지도 않아. 너희들이 그를 너무 몰아붙였어. 라고 말하며 기자에게 불만을 품으면서도 하워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워를 위해 눈물을 흘린 린지앤밍. 그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 것 같았습니다. 린지앤밍은 홍콩의 의류 대기업 린바이신의 아들이며 아시아 방송 총재인 린지앤 위의 형입니다. 이 두 형제는 모두 이성관계가 복잡한 것으로 유명하고 여자를 가리지 않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린지앤밍은 자신이 200명 이상의 여자친구를 사귀고 1000명 이상의 연인을 가졌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인생에서 만난 미녀들은 많지만 그 누구도 그를 울게 만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우얼만큼은 그를 눈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우얼은 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왜 그토록 많은 여자를 만난 홍콩의 유력한 부호 린지앤밍이 하우얼에게서만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은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하우얼은 한때 부유한 가문의 딸이었으며 어린 시절부터 풍족한 생활을 누리며 자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명문가의 천금녀였습니다. 만약 허가문이 파산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하우얼은 린지앤민과 전혀 얽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1988년 9월 27일 하우얼은 홍콩의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인생의 출발선에서 승리한 사람으로 백인미의 대주인공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우얼의 아버지 허스건은 경마장의 마주로 오랫동안 의료산업에 종사하며 여러 경마장과 의료공장을 운영했으며 14곳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사원 부동산 왕이라 불리며 임대료 수입만으로도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이처럼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난 하우얼은 진정한 천금녀였으며 돈 걱정 없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기업 가문의 천금녀들처럼 예술과 문화에 능숙한 것도 중요한 점이었기에 아버지는 하우얼에게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우얼은 본래 타고난 미모를 지녔으며 아버지의 세심한 교육 덕분에 미모와 재능을 고루 갖춘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 건강이 좋지 않았던 하우얼은 아버지의 권유로 체조를 배우며 몸을 단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조를 배우며 여러 차례 상을 받았고 체조 챔피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점차 체조는 그녀의 열정이 되었고 향후 관련 분야에서 일할 계획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변곡점이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2004년 하월의 아버지는 경영 실수로 자금이 고갈되었고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허가문도 몰락했습니다. 속담에 역경 속에서 진정한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의 사업 파트너와 술친구들은 하월의 아버지 회사가 어려움을 겪자 하나둘씩 손을 떼었고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죠. 아버지가 큰 빚을 지고 허가문을 몰락하면서 예전에 천금녀였던 하우얼도 파산한 천금녀가 되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은 하우얼과 그녀의 언니 허아즈는 연예계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4년 바로 하우얼의 아버지 회사가 문제를 일으킨 해에 언니 허아즈는 예비학교에 다니던 중 상업 라디오 방송국과 아시아 TV가 공동 조치한 마장방송 신입왕 대회에 참가하여 5위에 올랐습니다. 대회 후 허아즈는 마장 분야에 발을 들여 아시아 TV 경마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되었고 경마 예측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으며 마평 칼럼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정보 프로그램인 동장서망의 진행자도 맡게 되었습니다. 한편 동생 하우얼은 미인대회에 참가하면서 연예계에 입문하게 되었고 그 후 TVB와 계약을 체결하며 아버지의 소개로 대부 린지앤밍을 만났습니다. 사실 두 자매가 연예계에 들어오든 말든 허아버지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딸에게 부유한 남자를 소개시켜주고 딸들을 통해 그 남자들의 마음을 사서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를 돕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큰딸 허아즈는 성격이 매우 강직하여 아버지의 계획을 따르지 않았고 나이가 많은 부유한 남자에게 몸을 맡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딸 하우얼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편이었죠. 이렇게 허아버지의 주선으로 하우얼은 자신보다 51살이나 많은 린지앤밍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린지앤밍과 하우얼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허아버지는 딸을 팔아 명예를 구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린지앤밍은 젊고 아름다운 하우얼을 매우 좋아했으며 그녀가 원하면 무엇이든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할 때나 여행을 갈 때 어디를 가든 린지앤밍은 항상 하우얼과 함께였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51살이나 많은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나이 많은 남자에게 몸을 맡긴 것이지만 몇몇 활동 장면을 보면 하월은 마음속으로 린지앤밍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유한 사람이었기에 나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싫어하더라도 큰 재산을 가진 이 대금주를 기쁘게 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린지앤밍과 하월의 애매모호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린지앤밍의 수많은 스캔들 덕분에 그와 하월이 이렇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은 쉽게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언론도 빠짐없이 반응했죠. 린지앤밍과 하월의 친밀한 데이트 장면을 촬영한 후 할아버지와 손녀 연애라는 제목을 붙여 두 사람을 뉴스 헤드라인에 올렸습니다. 이 51살 차이가 나는 할아버지와 손녀 연애는 큰 화제를 일으켰고 2014년에는 77세의 린지앤밍과 26세의 하월이 함께 콘서트를 보는 장면을 기자들이 찍었습니다. 그동안 하월은 여러 차례 린지앤밍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두 사람은 마치 연애 중인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커서 하월은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며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51살 많은 남자에게 몸을 맡겼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소문에 시달리며 참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하월은 갑자기 모습을 감췄습니다. 더 이상 아무에게도 전화를 받지 않으며 언론에 시간을 좀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월이 사라진 후 린지앤밍은 매우 걱정스러워하며 기자들에게 하월이 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두 번째로 눈물을 흘리며 불쾌감을 토로했습니다. 사실 하월이 모습을 감춘 것도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아마도 비판적인 말들이 너무 많았고 또 그런 나이 든 남자에게서 오는 심리적 압박이 너무 커서 힘들었을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결국 반항하기로 결심하고 더 이상 아버지의 요구에 복종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반항은 사라지는 것이었고 두 번째 반항은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남자와 사랑을 나누며 할아버지와 손녀 연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 7월 28일 하월은 사이공의 대지주 아들인 저우즈 양과 함께 공연을 보러 가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두 사람은 도로에서 열정적인 입맞춤을 나누며 차를 세운 채 서로의 애정을 공개했습니다. 7월 30일 저우즈 양은 하월과의 연애 사실을 인정하며 할아버지와 손녀 연애 논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모두가 하월이 이제 정상적인 관계를 시작하고 저우즈 양과 행복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두 사람의 연애는 불과 반개월 만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8월 11일 하월은 자진해서 저우즈 양과의 결별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소문에 따르면 하월과 저우즈 양의 결별은 아버지의 개입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녀를 강제로 린지앤밍에게 다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과연 아버지가 방해한 것인지 아니면 두 사람이 평화롭게 결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저우즈 양과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하월은 다시 린지앤밍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2015년 5월 하월은 TVB와 계약이 만료된 후 곧바로 린지앤밍이 소유한 대명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식에서 하월은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린지앤밍은 검은색 예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를 본 사람들은 결혼식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매우 격식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린지앤밍은 계약 선물로 4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월에게 선물하며 이 장면은 결혼식과도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계약 체결 후 하월과 린지앤밍은 사실상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를 기회로 린지앤밍은 하월의 아버지 허스건과 함께 새로운 회사를 차린다고 발표하며 그의 사업을 도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린지앤밍과 하월은 다시 할아버지와 손녀 연애를 이어갔고 서로 필요한 것을 얻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린지앤밍은 아름다운 여인이 옆에 있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하월은 린지앤밍 덕분에 연예계에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위치에 올랐으며 아버지의 빚도 해결하며 성공적으로 회사를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하월은 이미 연예계에서 자리를 확고히 잡았고 아버지의 빚도 모두 갚아 성공적으로 재기했습니다. 이제 하월은 자신이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젊었고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남자와 계속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해 린지앤밍은 80세 생일을 맞아 성대한 연회를 열었고 생일잔치를 마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하월은 무릎을 꿇고 린지앤밍을 양아버지로 인정하며 옥으로 된 말 장식품을 선물했습니다. 린지앤밍은 하월에게 금그릇 세트를 선물하며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아버지와 딸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월이 매우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때를 알고 적절히 물러나며 이로 인해 린지앤밍이 아무리 그녀에게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의심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자관계 인정을 하는 자리에서 하월은 매우 기뻐 보였고 자신이 린지앤밍에게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만족해하며 만약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면 양아버지에게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양아버지를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면 린지앤밍은
얼굴에 명확한 불만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가 다소 아쉬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하월에게 좋은 배우자를 찾아주겠다고 하며 그녀의 행복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친자관계 인정으로 수년에 걸친 할아버지와 손녀 연애는 결국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월은 자신이 자유를 되찾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을 기념하며 이름을 허처널로 바꾸고 홍콩을 떠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린지앤밍의 보호를 떠난 그녀는 예전보다 자원이 적어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대신 웃음은 훨씬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 끊임없는 소문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고 촬영이 있을 때는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고 촬영이 없을 때는 모델로서 생활을 공유하며 그야말로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2021년 린지앤밍은 홍콩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장례식은 비교적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200명의 여자친구와 1000명의 연인들 중 누구 하나 장례식에 참석한 이가 없었고 유일하게 양딸 하우얼만이 그를 추모하는 글을 올리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한때 파산한 천금녀였던 하우얼은 이제 허처널로 변신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녀와 린젠밍의 과거는 마치 물처럼 흐르고 사라졌습니다. 만약 하우얼의 전반적인 삶이 아버지를 위해 살아온 것이라면 이제 그녀의 후반은 드디어 자신을 위해 살아갈 시간이 된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좋아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23년 9월 30일은 추석되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쯤 워싱턴주 벨뷰에 있는 경찰서에서 신고 전화를 받게 됐는데 108번 고속도로와 520번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심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현장에 도착했는데 온갖 교통사고를 목격한 경찰도 눈앞에 벌어진 광경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에는 아주 긴 타이어 자국이 있었으며 길가의 두꺼운 시멘트 가드레일은 부서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흔적을 따라 멀리 있는 그린벨트에서 흰색 포르쉐 911을 발견하였는데 셰시가 위쪽을 향해 있었으며 본체는 심하게 변형되어 차량 천장이 납작하게 되었으며 셰시는 흰 연기가 피어오르며 바로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차에서 여성 운전자와 남성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남성은 이미 숨졌고 여성 운전자는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하였습니다. 현장에 따르면 사고의 주요 원인은 운전자의 판단력 부족으로 인한 거였습니다. 사고당한 두 사람은 전부 중국 사람이며 젊은 나이에 좋은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27세의 틱톡의 엔지니어였습니다. 26세 여성 운전자는 애플 프로그래머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되었고 한 명은 위독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의 사건은 복잡하고 기괴한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경찰은 이미 젊은 운전자가 자신의 실수에 큰 대가를 치를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비참한 사고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싶은 것은 운전하실 때 꼭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여 과속하지 말고 음주운전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때 심한 상처를 입은 여기사는 미스터리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중국인 네티즌들이 그녀가 사고 발생 이후 처형을 피하고자 중국으로 도피했다는 소식을 SNS에 폭로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피해 남성의 친구는 여기사가 남자친구가 세상을 떠난 소식을 숨기려고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남자친구와 괜찮게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한편으로 거액의 달러를 중국 화폐로 교환하여 도피를 준비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는 경찰의 피해자의 신원을 숨기며 경찰에게 제공하는 걸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할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찾아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부모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서야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러한 내용으로 이번 교통사고는 현지 중국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며 여기사에 대해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게 된 이유는 사고가 아주 심각했으며 운전자인 여성이 도피한 데다가 그녀가 또 인플루언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웠으며
심지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평상시 본인의 SNS에 여유로운 삶을 자랑해왔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번 교통사고의 원인과 사건의 전개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자동차 사고 부분은 미국 언론과 법원의 문서 그리고 경찰이 제공한 것이며 나머지 부분은 인터넷과 팬들이 노출하고 분석하여 지금까지 확보한 정보입니다. 10월 5일에 경찰이 서명한 사고 판정서에 따라 우선 사고 과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9월 30일 토요일 오전 3시 44분경 사고 차량은 워싱턴주 벨뷰 시내에서 520번가로 향하던 중 발생하였습니다. 26세 예팅은 2020년형 흰색 포르쉐 굴리를 운전했고 같이 차에 있던 사람은 나중에 27세의 류이버로 확인되었습니다. 예팅은 시속 145km의 속도로 108번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520번이 교차로에서 차량은 통제력을 잃어 고속으로 길가의 콘크리트 가드리엘에 들이받아 장애물을 돌파한 후 공중에서 여러 번 뒤집히며 저수지 위를 날아가 다리 옆을 부딪혀 결국 차량은 뒤집힌 채 520번이 고속도로 옆에 있는 그린벨트 위에 추락되었습니다. 경찰과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량은 심하게 파손되어 차 안에 있는 두 사람은 구조할 수 있는 출구는 운전석 쪽의 차 문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선 운전석에 있는 예팅을 구출한 후 차 안으로 들어가 류이바오의 안전벨트를 끊어 그를 어렵게 조수석에서 끌어냈습니다. 두 사람의 상황을 확인한 결과 류이바오는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고 예팅은 살아남게 되었는데 응급조치한 소방대원 앤드류는 예팅의 입에서 알코올 냄새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응급대원 사와야도 똑같은 냄새를 맡게 되었습니다. 예팅은 구급차를 타고 하버뷰 메디컬 센터로 이송되었으며 경찰은 수색영장을 신청하여 예팅의 신체 알코올 농도 보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벨뷰의 교통 영상은 예팅의 교통사고와 사고 발생 직전인 112번가와 24번이 교차로에서의 운행 상황을 전부 녹화하였습니다. 워싱턴 경찰서의 니그렌 형사는 예팅이 112번가와 24번가에서 운전하고 있을 때 시속 148km에 도달했으며 108번 고속도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속 151km의 속도에 도달했다고 하였습니다. 차량이 통제력을 잃게 되자 차량은 옆으로 쏠려 운전석이 있는 면이 앞으로 달려가게 되어 시속 146km로 콘크리트 가드레일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타이어 자국이 뚜렷하게 남았는데 흔적으로 봐서 차량은 남쪽 방향 차선에 있었지만 사실 당시 예팅은 북쪽으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니그렌 형사는 사고 당시 도로가 건조했고 예팅의 차가 가드레일과 충돌하기 전에 충돌한 흔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기상 요인이나 도로 상황이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12번 도로와 108번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48km였습니다. 즉 사고 발생 당시 예팅의 운전 속도는 그 당시 제한 속도의 3배를 넘었습니다. 그런 고속도의 벽에 부딪힌 후 운전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정말 운이 좋은 거였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이 기회를 빌려 포르쉐의 안정성을 토론하기도 했는데 오늘의 사건에는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고 인정서에 따르면 예팅이 워싱턴주 개정법의 42장 61절 524절을 위반하여 차량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증거가 충분하였습니다. 법에 따르면 그 범죄는 3가지의 상황으로 구분되었는데요. 하나는 일부러 사람을 숨지게 하는 것, 즉 자동차를 운전할 때 교통법이나 기타 법률을 위반하여 타인을 숨지게 하는 경우, 두 번째는 음주운전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여서 운전하여 타인을 숨지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거친 운전으로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위 3가지 상황 중 어느 것이든 예팅의 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애틀 검찰은 경찰이 제시한 사고 인정보고서에 따라 워싱턴주 고등법원에 예팅을 자동차 상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사건 요약서에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부상으로 경찰은 현장에서 그녀에게 신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고 발생 3시간 후 피고인의 알코올 농도 측정하는 영장을 요청하여 승인받아 법의학자는 그녀의 체액 샘플을 확보하여 사무실로 가져가 테스트를 진행했다. 두 번째 류 씨는 심한 부상으로 현장에서 바로 숨지게 되어 킹컨트리 포렌식 센터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류 씨에 관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아 경찰은 그의 시애틀 직장을 통해 그의 직계 가족에게 그가 세상 떠나던 소식을 알려야 했다. 세 번째 피고인은 2021년 2월 12일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이번 사고 전에 교통법이나 형사법을 위반한 이력이 없다. 그녀가 운전한 차량은 2020년형 포르쉐 911로 가격은 약 9만 7천에서 13만 3천 달러, 하나로 약 1억 2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이다. 네 번째 피고인과 류 씨는 전부 중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직장이 시애틀에 있어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시애틀에 언제까지 있는지 모르며 그녀가 남긴 주소는 한 아파트에 있는 원룸이다. 워싱턴주는 중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현지에 아는 사람이 없다. 검찰은 보고서에 따라 예팅의 보석금을 200만 달러, 하나로 약 26억 원으로 또 피고인에게 여권을 반납하고 운전 금지하며 법원의 허가 없이 워싱턴주를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보석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자택에 구금되어 전자족세를 채우고 알코올 남용 여부를 감시하는 걸 법원에 신청하여 10월 9일에 고등법원의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보석금을 200만 달러로 책정하는 것에 동의하고 보석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구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경찰이 체포영장을 들고 예탕이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예탕은 이미 병원에서 퇴원하여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SNS를 통해 시애틀에서 일하는 한 여성 프로그래머가 음주운전으로 남자친구를 숨지게 하여 몰래 중국으로 도피했다는 글을 올려 인터넷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알고 보니 예팅은 아름다운 외모와 명문대 졸업하여 애플에서 일하는 이력으로 다양한 SNS에서 수천 명의 팔로워를 얻었습니다. 그녀가 음주운전하여 남자친구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행동은 그녀의 지금까지의 인터넷 이미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숨진 남성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팅이 극도로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성의 신원을 경찰에 밝히는 걸 거부했으며 심지어 그가 세상 떠난 사실을 숨겨 피해자 남성의 부모와 친척 그리고 지인들은 2주 후에 그 안타까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을 더욱 화나게 한 건 사고 발생 이후 예팅은 여전히 집에서 차를 마시며 인생을 즐기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 없듯이 몰래 달러를 인민표로 바꿔 귀국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탈출에 성공하자 그녀는 본인의 행방을 숨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모든 SNS 계정을 탈퇴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행동은 대중의 분노를 부르게 됐는데요. 그러나 이때 갑자기 수많은 인도 블로거가 나타나 유튜브 플랫폼의 예팅이 병원의 응급조치에 실패하여 그녀가 교통사고로 숨지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모두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진짜였을까요? 예팅은 중국으로 탈출한 걸까요? 아니면 소생술에 실패하여 병원에서 숨지게 된 것일까요? 우선 사건에 대해 시간 순서로 정리해 봅시다. 교통사고는 9월 30일 발생하였고 10월 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만약 예팅이 정말 탈출했다면 그녀는 교통사고 불과 8일 만에 부상한 상태에서 항공권을 예약하고 미국에서의 모든 일을 처리하고 10시간 넘게 비행기에 탑승하여 중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말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예팅에 대한 체포영장은 10월 9일에서야 시스템에 입력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녀는 확실히 국경을 지나 미국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 상태로 볼 때 심한 상처를 입은 그녀는 미국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특히 10월 2일 그녀가 병원에서 니그렌 형사에게 신문받은 라이브 영상을 보고도 말입니다. 그녀가 실제로 중국으로 탈출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영상으로 봐서 그녀는 일어나 도망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니그렌 형사와 그의 동료들은 처음 하버뷰 메디컬 센터로 가 예팅을 신문하려고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그 당시 예팅은 응급병동에 있었던 겁니다.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영상의 일부는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팅이 심한 상처를 입었다는 건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오른팔은 겨드랑이부터 손목까지 붕대를 감고 있었으며 목에는 목보호대가 있었고 코에는 호흡관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하고 일관성이 없었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팅과 니그렌 형사의 대화 내용인데 우선 그는 본인의 신원과 방문 목적을 밝혔습니다. 이때 예팅은 한 명의 남성 친구를 곁에 있어 달라고 하며 지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처음 남자는 예팅의 옆에 있었다가 경찰이 도착하여 신문하려고 할 때 카메라 밖으로 물러섰습니다. 예팅의 요청에 경찰은 예팅의 남성 친구가 그녀의 병상 옆에 계속 서 있는 걸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팅은 경찰이 신문하기 전 아주 긴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니그렌 형사가 10월 2일 오후 2시 2분에 신문 시작한다며 예팅에게 우선 미란다 원칙을 읽었습니다. So today is October 2nd, 2023, and it's about 2:02 p.m. This is Detective Nygren with the City of Bellevue Police Department. This interview is regarding case number 2023 53397. I am interviewing Ting Lee. Ting, can you spell your name for me, please? My name is Ting Ye. Ye. Are you able to spell that for me? T-I-N-G-Y-E. Okay. 니그렌 형사는 예팅에게 그녀의 권리를 알린 후 몇 가지 질문에 자발적으로 답변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팅은 오늘 신문에도 변호사를 저의 대변인으로 질문에 대답하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후 양측의 대화는 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집중되었습니다. 경찰은 예팅에게 온라인에서 변호사를 찾을 수 있으며 또 국선 변호인을 요구하여 자신을 대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의 조사는 그날 오후 2시 10분경에 종료하였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아무런 문제도 묻지 못했습니다. 예팅은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읽은 후 바로 변호사를 섭외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모든 질문에 답변하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 예팅의 의식은 아무 문제 없어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다친 부위는 단기간에 완치되지 않을 것 같지 않아 그녀가 중국으로 도피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인도 네티즌들의 폭로만 봐왔을 뿐 경찰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10월 27일 됐을 때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벨뷰 경찰은 예팅이 중국으로 도피하여 국제수색을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워싱턴주 공공정보 담당관인 세스 타일러는 현지 매체의 인터뷰를 받아 세부 사항을 밝혔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 시간은 새벽 3시 45분쯤입니다. 그러다 45분이 지나고서야 한 행인이 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브레이크 자국으로 계산한 거에 따르면 사고 전 차량의 주행 속도는 시속 160km를 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가 예팅을 시애틀에서 캐나다 밴쿠버까지 데려가 또 그녀를 밴쿠버에서 중국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경찰은 아직 조사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가 누구든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늦게 발부하는 거에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을 때 왜 경비하는 사람을 파견하지 않아 부상한 사람을 탈출하게 했을까요? 세스는 한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답변하였습니다. 우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여 경찰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선 경찰이 사고 인증서를 제출하고 나서 검사가 인증서에 따라 법원에 영장을 신청서를 요청하고 법원이 검찰의 요청에 동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절차대로 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두 번째는 예팅이 계속 협조를 거부하였습니다. 심사받을 때 반드시 변호사가 참석하여 모든 질문에 대신 대답했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따로 사건을 조사하여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후 사고 인증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증서가 발급되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예팅은 이미 병원에서 퇴원하여 도피하였습니다. 더욱이 예팅이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그녀에 대한 체포영장이 없어 병원에서는 경찰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경찰은 왜 사람을 파견하여 예팅을 감시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경찰도 심하게 다친 예팅이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서입니다. 아래는 세스가 했단 말입니다. 예팅이 심하게 부상당해 저희는 그녀가 당분간 태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인력을 파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경찰의 얘기는 어느 정도 도리가 있었습니다. 심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호흡관과 붕대, 목보호대를 차고 있는 여자가 짐을 챙겨 차를 타고 미국 국경을 넘어 비행기에 탑승하여 10시간 넘게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예팅의 탈출이 워싱턴 경찰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중국 여성 용의자를 만났을 때 그녀가 아무리 심한 상처를 입어도 무조건 인력을 파견하여 그녀를 감시해야겠죠? 예팅이 심한 부상에도 중국으로 도피하는 건 그녀가 저지른 범죄는 중국에서 받는 처벌이 미국에서 받는 처벌보다 훨씬 가볍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조사에 따르면 워싱턴주에서 차 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때 A급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전과가 없는 사람도 유기징역 6년 6개월에서 8년 6개월에 벌금 5만 달러, 하나로 약 6,500만 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경우 교통사고로 처형하여 3년 이하의 유기징역만 받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예팅에게 기띔하여 그녀가 짧은 시간에 중국으로 탈출하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예팅의 아버지가 중국에서 검사 일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이에 관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그녀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워싱턴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해쳤을 때 절 형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보통 워싱턴주의 형사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광고에 자주 사용하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끝날 때 변호사는 또 보통 정부는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A급 상해로 혐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검찰과 사건에 대해 수사해야 하며 모든 증거와 시험 성적서 취득해야 합니다. 일부 관할 지역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해친 사건을 법원에서 재판하는데 몇 개월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그걸 현명하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겁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변호사가 한 말은 피고인들이 그 시간에 본인을 대리인으로 고용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변호인을 찾고 있는 예팅에게는 다른 계획을 주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그 시간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물론 누가 그녀를 캐나다로 데려갔고 또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네티즌들이 궁금한 건 중국으로 도피한 예팅은 본인의 범행에 처벌받게 될지입니다. ESS는 우리는 예팅에게 그녀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해친 혐의로 수배 중이라는 점을 전했으며 그녀에게 미국으로 돌아와서 저희의 조사에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피해자 가족이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와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조약을 맺은 그 어떤 나라를 가기만 하면 바로 체포될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예팅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처벌은 평생 미국과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은 국가로 갈 수 없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예팅은 미국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건 도피 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팅은 경찰이 자신을 체포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그녀에 대한 출국 금지가 안 된 그녀가 중국으로 돌아가 요양하는 건 아주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양국 사법 실무의 초점은 부패, 사기 등에 대한 사건의 정보 교환과 특수사건이 있을 때 공동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미국은 예팅을 체포하기 위해 자원을 많이 지출하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예팅은 사고 현장에서 도피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중국에서 일어난 게 아니어서 그녀는 중국의 법정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네티즌의 얘기대로 볼 때 가해자 예팅은 중국으로 돌아간 후 정말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까요? 이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냥 사건이 어떻게 될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이상 오늘 영상의 전부 내용입니다. 만약 사건에 대해 더욱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전 프로하키 선수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데 정체불명의 한 여성도 그와 같이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처음 수사할 때부터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 여자의 신원과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누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강도 사건으로 추측하였지만 조사할수록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게 단지 하나의 우연으로 시작되었는데
사실 범인의 계획은 그 사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저희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포트 비치에서 발생하였는데요. 뉴포트 비치는 캘리포니아 남서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인구는 약 8만 5천 명이고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도시이자 카운티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주인공 데런 파치는 1980년 9월 12일에 태어나 캘리포니아 출신인 그는 벤투라 카운티의 전통적인 미국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10대 때 데런은 아이스하키에 푹 빠지게 되어 아이스하키 선수가 되는 걸 꿈꾸었습니다. 그러다 지속적인 훈련과 체계적인 학습으로 데런은 마침내 어릴 적 소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그는 마이너리그 하키 선수가 되어 다음 8년 동안 데런은 여러 팀에서 일하여 꽤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2005년 25세 데런은 개인적인 사유로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고향 벤투라 카운티의 뉴포트 비치로 돌아가 금융 분야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데런은 결혼한 적도 없고 여자친구도 사귀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는데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걸 거부하는 게 아니고 단지 자유로움을 좋아해서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데런은 가끔 외로울 때 임대한 아파트에서 이성과 데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에 한 평범한 만남이 데런의 삶을 끝냈습니다. 그와 한 여자가 아파트에서 관계를 맺는 중 사악한 강도가 나타나 그들을 숨지게 하였습니다. 2019년 4월 21일 주말이자 기독교 부활절의 저녁 9시쯤 현지 경찰서에서 신고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딘이라는 남자가 그의 룸메이트인 데런과 한 여자가 아파트에서 참사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로 출동하여 현장을 봉쇄하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2층 침실로 들어가자 끔찍한 범죄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데런과 한 여자가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시트는 붉게 물들어 있었고 두 사람은 전부 숨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데런과 그 여성은 전부 사격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여성의 상처는 머리 왼쪽에 있었고 피해자의 자서로 볼 때 그녀가 먼저 공격받은 거로 추측되었습니다. 데런은 침대 오른쪽에 넘어졌는데 한쪽 다리가 바닥에 닿아 있었는데 탈출하려던 중 사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 도구를 발견하지 못했고 범인이 남긴 생물학적인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조사에 도움이 되는 유일한 단서는 침대판에 박힌 사격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격자네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범행 도구가 유견발 사격도구며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이후 현장을 정리한 거로 추측하였습니다. 어쨌든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기 전 우선 여성의 신원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소지품을 확인했지만 그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찾지 못하고 휴대폰과 자동차 열쇠만 발견하였습니다.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고 차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려 경찰은 우선 경찰에 신고 전화한 데런의 룸메이트 진에게 사건에 관해 물었습니다. 경찰은 한편으로 여성의 정체를 조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딘에게 의심이 가서였습니다. 그는 사건 현장의 아파트를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으며 또 범행 현장을 가서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딘은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른다며 두 사람이 언제 아파트로 들어왔는지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딘은 지난 금요일부터 집을 떠나 그동안 여자친구의 집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토요일 오전 11시쯤 그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는데 데런의 침실 문 밖에 여성용 샌들 한 켤레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데런이 이성과 데이트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옷만 갈아입은 뒤 바로 여자친구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밤 9시경 그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임대한 아파트로 돌아왔는데 데런의 문 앞으로 갔을 때 전날에 보게 된 여성용 샌들이 원래 자리에 있고 움직이지 않은 걸 발견하여 이상하다고 느껴진 그는 데런의 문을 살짝 밀어 열자 대성과 한 여자가 붉은 액체에 잠겨 침대에 누워있는 걸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너무 무서워 감히 두 사람의 상황을 살펴보지 못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딘의 진술이 바로 확인되어 경찰은 그를 용의자 혐의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은 피해자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대런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연락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대런이 최근에 여자친구가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그녀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 여성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경찰은 할 수 없이 여성의 자동차 열쇠를 들고 인근 주차장으로 가 모든 차량을 하나씩 테스트하여 결국 오랜 수색 끝에 마침내 여성의 승용차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있는 운전면허를 통하여 그녀가 48세 웬디 밀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바로 그녀의 부모와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웬디의 부모는 충격을 받았으며 딸과 함께 피해가 된 대런에 대해 전혀 모르며 그들의 관계도 당연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웬디의 부모는 경찰에 웬디가 이혼했는데 전 남편과 양육권 분쟁을 겪고 있다는 유용한 단서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제보로 추적했지만 아무런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웬디의 전 남편은 콜로라도에 살고 있으며 사건 당시 그는 충분한 알리바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웬디의 전 남편도 피의자 혐의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이어 경찰은 웬디와 대런의 관계에 대해 수사하기 시작하여 웬디가 금요일 밤에 친구와 함께 술집에 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웬디가 그날 밤 바에 낯선 남자를 만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그 남자가 바로 피해가 된 대런이고 사전에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 웬디와 대런은 즐거운 대화를 나눴으며 누구와도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1시쯤 두 사람은 좀 더 같이 있기로 하여 같이 술집을 떠나고 그로부터 그녀는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웬디 친구의 진술로 경찰이 계속 풀리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피해자 2명은 서로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일 뿐이고 육체적인 관계로 인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했지만 사건 수사는 여전히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용의자가 없어 경찰은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단서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그들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사격탄을 떠오르며 사건 현장 정리하는 수법으로 범인이 전문적이며 전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추측해 그들은 최근에 발생한 유사한 사격 사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렌지 컨트리 전역의 경찰서로 연락하여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다 이틀 후 경찰은 어바인 경찰서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4월 21일 이른 아침에 웬디와 대런이 참변을 당하고 몇 시간 뒤에 어바인에서도 사격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한 남성이 사격 도구를 들고 발코니에서 한 주민의 집으로 침입하려고 했는데 그 집의 여주인에게 발견됐습니다. 여주인은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며 바로 발코니의 미닫이 문을 잠갔습니다. 남자는 계획이 실패하여 아주 분노하여 집안을 향해 여러 차례 사격하고 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여주인의 진술에 따라 그 남자가 170cm 정도의 키에 중형 체격의 아프리카계 남성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는 6연발 사격도구를 들고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바인 경찰은 사건 현장을 조사하며 벽에 박혀있는 사격탄을 찾아 그 사격탄이 대런 사건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은 타입이란 걸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두 사건의 사격탄을 실험실로 보내 확인하여 2개 사격탄의 발사체 탄도 흔적이 정확히 동일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건은 분명 같은 범인이 저지른 짓입니다. 이어 두 경찰서의 경찰은 합동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범인이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그들은 마지막 범죄가 발생한 장소에 대규모의 경찰력을 배치하여 그 남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걸 기다려 체포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용의자의 특정과 일치한 용의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지막 사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 오래 머물지 않고 바로 승용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차량을 추적하며 백업 부서에 연락하여 차량의 번호판을 제공하여 기사의 정보를 문의하였습니다. 곧 그들은 그 차량의 주인이 제이몬 버그스라는 남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버그스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1년의 범죄 기록이 있는 전과자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버그스가 그들이 찾고 있던 죄수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확성기를 켜고 버그스에게 차량을 멈추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차가 멈추자마자 버그스는 핸드백을 들고 바로 작은 길로 도망쳤습니다. 버그스는 경찰을 폭행한 전과가 있어 경찰은 그가 무력으로 저항할 것을 우려해 감히 성급하게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0분 넘게 교착 상태를 유지하다 특수경찰의 도움으로 버그스를 체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경찰은 버그스가 체포된 곳에서 6연발 사격도구와 그의 차량에서 대련의 주소가 적혀있는 수첩을 찾아냈습니다. 그건 버그스가 범인이란 걸 확신할 수 있었지만 경찰이 그의 유죄를 증명하려면 직접적인 증거물이 있었어야 하며 동기에 대해서도 알아내야 했습니다. 버그스가 협조를 거부하여 경찰은 수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격도구를 실험실로 보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버그스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버그스의 컴퓨터에서 대란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안에는 대란의 전화번호와 거주지 주소, 그리고 직장 등 매우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색 기록에 따라 버그스가 사건 발생 전에 불법으로 대란의 개인정보를 구매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경찰은 한 주민으로부터 제보 전화를 받았는데 그는 버그스의 체포 소식을 접한 뒤 그가 얼마 전 본인의 아파트 근처에 자주 나타났던 이상한 남자와 닮아 CCTV를 다시 확인하여 그 남자가 바로 체포된 버그스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그 제보를 추적하여 제보자가 살았던 아파트가 한때 대런도 살았던 아파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단서는 버그스가 대런을 찾고 있었으며 범죄 동기가 복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사이에 어떤 원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대런의 룸메이트 딘을 찾아갔습니다. 딘은 버그스를 모른다며 대런이 전에 그에 대해 언급한 적도 없지만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대런은 의문의 남자로부터 여러 차례 협박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대런이 그의 여자친구와 너무 가까이 지낸다고 하여 대런에게 본인의 여자친구를 멀리하라고 협박하였습니다. 딘은 전화한 사람이 버그스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유일하게 대런을 미워하는 사람일 거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딘의 진술을 듣고 버그스가 질투심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거로 추측하였습니다. 이후의 수사 결과도 경찰의 판단을 증명하였습니다. 버그스가 체포되었을 때 그는 범행에 사용된 사격도구를 소지하고 있었고 그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으로 그가 바로 협박 전화를 한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어 사건의 진실은 아주 명백하였습니다. 경찰은 취득한 모든 단서와 버그스의 전 여자친구의 진술로 사건의 전체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 테러는 헬스장에서 버그스의 전 여자친구인 사만다 브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두 사람은 종종 함께 운동했었는데 버그스의 불만을 사게 되었습니다. 버그스는 피트니스 강사였는데 피트니스로 사만다와 사귀게 된 겁니다. 버그스는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과 바람 피울까봐 걱정하여 대런에게 위협 전화를 걸어 그보고 여자친구를 멀리하라고 하였습니다. 버그스의 위협을 받은 대런은 안 좋은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어 사만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며 다시 연락하지 않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사만다는 버그스가 너무 오만하다고 느껴져 얼마 후 버그스와 헤어지자고 하였습니다. 버그스가 헤어지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결국 사만다는 그를 거절하고 떠났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버그스를 화나게 하여 모든 게 대런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복수할 계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버그스는 범죄를 계획하여 우선 대런의 개인정보와 거주지 주소를 수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취득한 정보 중 일부가 만류되어 처음에는 범행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로 버그스는 전략을 바꿔 대란을 스토킹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대란의 최신 주소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2시경 버그스는 범행 도구를 들고 대란의 아파트에 몰래 침입하였습니다. 그 당시 대란은 침실에서 웬디와 관계를 맺고 있어 누군가가 침입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웬디는 사만다와 똑같이 금발머리여서 버그스는 웬디가 그의 전 여자친구라고 착각하여 웬디를 먼저 사격하고 도망치려던 대련을 사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범행을 저지르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어바인으로가 다른 한 건의 범행을 하였습니다. 2차 사격의 피해자 가족은 버그스를 전혀 모르며 아무런 원한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임대한 아파트가 사만다의 현재 남자친구가 한때 살았던 곳이어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버그스의 계획으로 대런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만다의 현재 남자친구도 없애려고 한 겁니다. 그는 사만다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아직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여 1차 행동에 실패한 뒤 불과 이틀 만에 다시 그 아파트로 가 2차 범행을 하려고 한 겁니다. 사건 발생 3년 후인 2022년 5월 3일에 사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범행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도 충분하여 이번 사건의 재판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배심원단은 불과 3시간 만에 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려 버그스는 2건의 고의상해죄 외 다른 몇 가지의 혐의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